오케이,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고맙다. 얼마 전까지 내가 세배했던 것 같은데, 나 이번에 가서 세배를 받았어. 이제 무서워요. 세배를 할 때마다 이제 애들이 돈을 모여. 아유, 그럼 10만 원. 아예 다행이다, 5만 원짜리 귀여운 애들. 막 이러면서 꼬부리들이 절을 하는데 상당히 위협적이더라고. 내 사촌 동생이 지금 26개월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살. 만이 3살이 26개월. 이제 태어난 지 2년 2개월 되네. 근데 와, 나 태어나서 애기가 부러웠던 적은 처음이야. 왜냐면 얘가 금수저야.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돈 금수저 말고 환경이 금수저야. 왜냐면은 걔가 국적이 3개야. 근데 국적이 하나같이 부러운 국적이야. 일단 한국 국적 우리 다 있는 거,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한미 중국 국적 있어. 뭐 한국 갖다 버리고 미국하고 중국 국적이 둘 다 있거든.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 우리 삼촌, 그리고 엄마가 하와이에 사는 중국인이야. 그 미국인이야. 근데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국적이 2개야. 애초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냥 또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중국 사람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미국인. 근데 중국인. 근데 애가 태어났더니 한중미. 훌륭하죠. 그래가지고 애가 벌써 언어 금수저야. 이제 너희도 알겠지만 3살 넘어갈 때 공활이 시작하잖아. 말 조금씩 하거든. 근데 한국어하고 중국어 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애가 아직 한국어, 중국어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반쯤 섞어서 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조를 밥은 한국어로, 주어는 중국어로 약간 이렇게. 근데 나는 못 알아듣거든. 밥 다음에 뭘 하는지 몰라. 근데 그래서 거의 엄마랑만 소통이 가능해. 근데 걔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 중국어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 거잖아. 그리고 한국에 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잖아. 나이스 투미추 못하는 사람? 없죠. 나이스 투미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이미 3기국어 시작이거든. 부럽더라고. 더군다나 얘가 성별이 남자야. 뭐가 대단한 거냐고? 군대를 안 가도 돼. 그냥 한국 국적만 버리면 군대를 안 가도 돼. 한국 국적하고 군대 갈래? 미국 국적하고 안 갈래? 군대 가네. 한국 국적하고? 야, 미국도 좋은 거고 군대 안 가는 것도 좋은 거면 미국 국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전 갔다 왔어요. 저는 애국자. 아무튼 부럽더라고. 자, 여러분들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 없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합과학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 국적이라서 한국에서밖에 못 살잖아. 파이팅 해야 돼. 자, 우리 통합과학 2 다 나갔었죠? 진도 다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리 한번 쭉 하고 여러분들 잠깐 공부할 시간 드리고 그리고 테스트로 올 거예요. 테스트 문제 수는 조금 많아. 근데 그렇게 막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만 있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배웠던 내용에 충실하게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통합과학 2에서 일단 우리가 배웠던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볼 거거든.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첫 번째 화석, 두 번째 진화, 세 번째 생태계. 여기까지는 다 기억나니? 우리 요거 배웠어. 그리고 요거 배운 다음에 먹이 사슬. 그러면서 생태계 다양성부터 보존 방법부터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다양한 것들이 나왔을 거야. 요것뿐만 아니라 화학에서는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 요건 비교적 최근에 배웠죠? 기억이 조금은 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웠던 게 이제 에너지, 전자기 유도. 근데 에너지를 배울 때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를 막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효율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단순히 효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배웠지. 친환경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엄청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 크게 보면은 요거 말고 키워드 없지 않아요? 크게 보면은 맞아.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들은 쭉 적으면 요 정도밖에 안 돼. 이게 1학기, 그러니까 2학기 전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얘네를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테스트 볼 거야. 먼저 화석부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빠르게 하자.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체의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화 작용을 받은 것. 우린 그걸 화석이라 불렀잖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단순히 유해, 그러니까 뼈다구만 화석이 아니라 얘네가 쌓던 응아, 배설물, 지나갔던 흔적, 발자국, 알 등등 얘가 살았던 흔적들 또한 화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화석이 될 때 조건이 있었잖아. 화석은 어떤 친구들이 주로 잘 됐지? 첫 번째, 몸에 단단한 부분이. 말랑말랑한 거가 있으면 화석이 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첫 번째, 단단. 두 번째, 얘들아 개체수는 많아야 된다고 했지. 왜냐면은 화석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었어. 10개 붙이면 그 중에 1개 되는 거면은 100개 붙이면 1개 되는 거면은 아무래도 수가 많아야 화석이 될 개수도 많을 거고 그래야 남아있는 수가 그나마 한두 개라도 될 거니까. 세 번째, 얘들아 실컷 화석을 만들었는데 그 땅속에서 한번 싹 갈아엎히면 어떻게 뭐 화산이 터진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각 변동은 최대한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석이 옛날에 생긴 걸수록 현재 남아있을 확률이 작아져.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말은 그만큼 지각 변동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만들어진 화석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말했지. 그 이유가 이 세 개에 다 해당돼. 첫 번째, 대부분의 애들이 진화가 덜 됐다 보니까 뭐 해파리 이런 애들이잖아.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어. 두 번째,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생명체 수가 너무 적어. 세 번째, 지각 변동도 겁나 많았을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화석이란 게 거의 남아있을 수 없었을 거고.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제 화석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눴어. 어떻게 나눴냐면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으로 나눴습니다.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은 넓고 분포는 넓고 환경에 있어서는 민감한 친구예요. 반대로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 미안해요. 똑같은 말 했네요. 분포 면적은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시간, 기간은 긴 애들. 그래서 얘네를 보면은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들. 예를 들어 조개나 산호초, 고사리 같은 애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표준화석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분포 면적은 넓은데 생존 기간이 너무 짧았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 뭐 중생대다, 고생대다 대표할 수 있는 화석들.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석이 발견되면은 이 지층의 시대를 알 수 있었어. 아까 말했지만 예시 위에 거는 고사리, 조개, 산호초 같은 게 있었고 아래쪽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삼엽충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석들을 토대로 이제 지질 시대라는 거 구분을 했었는데 지질 시대는 가장 앞쪽부터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구성이 됐고요. 얘들아 이거 하나하나 다 적으려면 날 새잖아. 빠르게 말로 한번 해볼게. 아까 말했지만 손캄브리아 시대에는 애들이 진화가 덜 됐어. 몸에 딱딱한 부분이 없어. 주로 원생생물이 많이 서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분포했던 동물군은 우리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불렀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친구를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은 나는 남세균을 꼽을 거야. 이 남세균이라는 애는 최초의 강합성을 하는 생명체였고 얘 때문에 원래 바닷속에서만 살던 생명체는 육지로 진출할 수 있게 됐지. 뭘 만들어서? 오존층을 만들어서. 근데 남세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 당연히 화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세균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친구의 이름이 뭐였지? 스트로마톨 라이트. 근데 걔는 남세균이 다른 진흙들, 폐정물하고 같이 반죽처럼 뭉쳐져서 폐정암이 된 형태를 우리는 스트로마톨 라이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균은 얘들아 너희도 알겠지만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을 거야. 그게 뼈처럼 화석이 된 건 아니야. 진흙이랑 반죽이 돼서 어떤 돌덩어리가 돼 있는 화석을 우리는 스트로마톨 라이트라고 불렀었어. 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고생대가 될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었거든. 어떤 기준이 있었지? 첫 번째, 분포하는 생물종. 생물종이 크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해. 또 비슷한 말로 대멸종. 세 번째는 커다란 지각변동. 네 번째는 부정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을 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하고 고생대를 구분짓는 기준은 생물종이야.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갈 때 갑자기 생물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왜요? 라고 말하면은 삼kam브리아 시대 때는 바닷속에서만 살다가 고생대에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생물 종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단순 계산하더라도 바다에서 육지 곱하기 2하면 되잖아.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고생대 때는 어떤 아이들이 처음에 번성을 하냐면은 얘들아, 물에 살던 애가 갑자기 육지로 완전히 나오는 건 어려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수륙 양용으로 사는 애들. 무슨 유죠? 양서류. 고생대에는 그래서 양서류와 식물을, 양치 식물이 번성했어요. 근데 얘들아, 어떤 규칙이 했냐면은 앞 시대 때 번성했던 애들은 다음 시대에 거의 번성하지 못해. 다시 앞 시대에 출현, 뉴비로 나온 애들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다음 시대에 번성하게 돼. 그래서 고생대에 등장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말이 꼬였어요. 파충류하고 거치식물이 출현했어. 그래서 걔네는 중생대가 돼서 번성하게 돼. 또 중생대에는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이 출현했어. 걔네는 신생대 때 번성하게 돼.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말해보자. 고생대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를 꼽아다라고 말하면은 나는 삼엽충 꼽을 거야. 삼엽충은 바다에서 사는 애야.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면은 그 시대 고생대 때 여기가 바다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삼엽충은 고생대 때만 살았거든요. 시대까지 알 수 있어. 아까 말했던 시성과 표준 화석이를 너무 세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어떠한 화석은 시성 화석이면서 표준 화석이 되기도 해. 계속 얘기를 해볼게. 중생대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애 누가 나오냐면 공룡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공룡,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게 중생대. 얘들아, 해룡은 공룡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 이상하게 그런 쓸데없는 거는 기억이 나지? 쓸데없진 않아요. 해룡은 공룡이 아니야. 익룡은 공룡이 아니야. 아니다. 그냥 얘들아 네 발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애들만 공룡이야. 그래서 두 발째 공룡일 수 있어. 어쨌든 육지에 사는 애들만 공룡이야. 계속 얘기를 해볼게. 신생대 때는 얘들아 우리 인간을 말하면 안 된다. 지질시대에서 인간은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 한 1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신생대 때 인간을 고려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신생대 때는 누가 번성했냐면 포유류하고 조류가 번성했다 말을 하면 돼. 그 포유류 중에 대표적으로 뽑아야 될 게 누구냐면은 매머드를 꼽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얘들아, 그 중에서 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 보통 대별종 있잖아. 생명종이 한번 싹 갈아엎이잖아. 언제 대별종이 가장 큰 대별종이지? 고생대, 말기. 맞아. 고생대 때 3번의 대별종이 있거든. 그 중에서 정확하게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 짓는 여기가 최대 멸종이 일어납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바뀔 때 최대 멸종이 있었어.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죠? 계속 한번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화석을 이렇게 열심히 보냐라고 하면은 화석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층 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옛날에 번성했던 생명체잖아. 그래서 그 화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진화의 방향성을 알 수 있대. 그럼 이제 진화로 넘어가 보자. 얘들아, 진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라는 개체가 더 강해지는 건 진화야 아니야? 아니라고 말을 했지. 진화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어. 진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생존 경쟁이 일어날 거야. 자, 과잉 생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쌤, 왜 굳이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됩니까? 진화가 일어나려면 다양한 형질이 일단 출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형질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애만 살아남는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걸 진화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생존 경쟁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뭐냐면 내가 너랑 경쟁을 해야 돼. 얘들아, 경쟁이란 거는 작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수가 싸워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10명밖에 없는데 먹을 게 100인분이 있어. 그럼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과잉 생산과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자연에 있는 자원보다 생명족이 원하는 자원이 더 많을 때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변이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야.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과잉 생산 이유였어. 근데 생존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많이 살아남게 되지. 우린 이걸 무슨 선택이라 말해?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린 중에 목이 긴 기린이 이제 살아남았어. 그럼 진화가 끝나는 건가? 그건 아니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의 형질, 목이 긴 형질이 유전이 돼야 돼. 오랜 시간과 여러 세대를 거쳐 유전이 일어나야 돼. 여기서 유전 안 되면 얘들아 말짱 도루묵이야. 그냥 한번 싸움하고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5번째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진화라는 거를 처음에 제시했던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다윈이었지. 다윈이 진화론을 내세웠잖아. 그때 가지고 왔던 증거가 뭐 있었지? 핀치세를 증거로 가지고 왔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얘들아 근데 진화론하고 쌍벽을 이뤘던 하나의 더 이론이 있었잖아. 뭐였지? 그렇지.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썰. 용불용 썰. 용불용 썰은 뭐라고 했냐면은 용, 쓸 용자고 불용 안 쓴다.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이 친구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다시 기린이 목이 긴 거는 열심히 목을 계속 빼다 보니까 길어졌대. 자, 당연한 말이지만 진화론이 이겼어요. 왜냐? 용불용설에 따르면 내가 지금 노력해서 얻은 그 몸짱 형질이 유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획득 형질이란 건 뭐냐면은 후천적으로 내 노력으로 얻게 된 어떠한 특징들을 획득 형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용불용설은 틀렸다. 근데 얘들아 진화론 또 한계점이 있었죠.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은 유전의 원리를 몰랐어요. 자,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었지만 이 유전의 원리를 밝혀낸 게 그래서 누구였어? 3학년 2학기 시험 범위. 성은 맨이요. 이름은 그렇지 맨델.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밝혀짐에 따라서 다윈이 이기게 된 거죠. 쓸데없는 써놔놓은 붙이자면 얘들아 다윈은 말한 적이 있지만 자기 죽기 전까지 자기 이론 인정 못 받았다. 죽고 나서 한 50년 있고 인정받은 거야. 자, 그래서 진화론과 용불용설 중에서는 진화론이 맞았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유전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화론도 맞는 이론이라 치부되지 못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 내용이 진화까지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고 진화 얘기했고 자, 다음은 이제 생물 다양성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라고 할 때 이제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총 3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는 종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 있었어. 얘네도 말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유전적, 두 번째 종,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일단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 안에서 얼마나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형질이 다른지를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말해요.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 종이 살아남기 유리한 거야. 유전적 다양성은 다양할수록 해당 종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나왔던 게 바나나 풍토병 같은 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캐빈디시라는 바나나 거의 한 종만 먹고 있거든? 너희 바나나 먹는데 안에 딱딱한 씨앗 있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지금 너희가 먹는 바나나에 씨앗이 없지. 그게 우리 인간이 다 그것만 씹어서 그래. 근데 바나나가 병이 걸리거든요. 그 병이 한번 싹 전국으로 돌면은 전 세계로 돌면은 바나나가 한번 싹 대멸종을 할 거야. 근데 사실 대멸종을 한번 한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B종이라는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전까지 A종을 먹었어. 근데 A종이 유전백 때문에 다 죽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B종이야. 근데 B종도 지금 다 멸종하려고 해. 근데 인간이 어떻게든 지금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종 다양성이 낮으면은 어떠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 종이 멸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특정 종이 멸종하지 않는데 유리한 거예요.
다음 종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의 생명체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냈던 거야. 그래서 이 종다양성을 결정하는 건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종의 수, 몇 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지, 두 번째 그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종의 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 또한 종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 나무 그림 나올 거야. 그래서 특정 나무만 너무 많이 있으면은 우린 그걸 종 다양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다음은 생태계 다양성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져. 생태계라고 하는 애들은 뒤에서 나오지만 생물적 요소만 다루는 게 아니라 비생물적 요소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이 다양하면은 더욱더 많은 종의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게 된다. 아예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었어. 그래서 뭐 남극, 빙하, 하천, 연못, 사막 등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 때 생물 다양성은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가지고 이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라든지 페니실린이라든지 뭐 목화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예시들이 책에 아마 정리가 나왔을 거거든. 그 예시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당장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이용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시면 돼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생태계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일단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을 하고요. 이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을 하고요. 군집과 비생물적 요소가 합쳐져가지고 생태계라는 걸 구성하는 이러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개체라고 하는 거는 생명종 상관없어. 그냥 한 마리, 뭐 식물 한 그룹 또는 사람 한 명, 얘네를 개체라고 말해. 그리고 같은 종이 10마리, 20마리, 100마리, 10그룹, 1000그룹씩 모인 걸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불러. 그리고 서로 다른 종의 개체군이 모인 상태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군집과 비생물적 요인이 합쳐진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